서로 다른 계급 출신이 문제를 풀고 성적을 매겨요. 서로 계급이 다른 거를 모를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급인지를 스스로 서로 다 모를 때 이 계급이 성적에 영향을 네, 안녕하세요. 브레인 트렌드튜브의 윤덕환입니다. 오늘은 좀 예민한 주제? 이 방송이 아마 대통령 선거 전에 마지막 방송일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은 사회 변화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아무튼 선거 끝나면은 한국 사회가 좀 편안해질까요? 아니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 한국 사회는. 제일 시급하다는 게 저출산. 저출산. 그게 제일 심각하잖아요. 하나 더 나올 생각이 없으시구나. 아유, 하나도 힘듭니다. 2024년 12월 3일 이후에 대통령 탄핵부터 해가지고 이제 파면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그거에 묻혀가지고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그냥 잠재돼 있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KDI에서 나온 발표를 보니까 2025년도 한국의 성장률 얼마인 줄 아세요? 0.8%.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 정도면 마이너스입니다. 실제로는. 이 정도 굉장히 심한 거죠. 이게 트럼프가 얘기하는 관세 전쟁 여파를 생각 안 하는 자료니까 훨씬 더 강력한 불황이 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갈등 자체는 사실 없어지기는 어려운데 어떤 갈등이냐가 중요할 것 같고, 이제 보수나 진보 이념 갈등이 좀 심하다, 이건 자료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행정연구원이 2025년 4월 3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2013년부터 24년까지 매해 갈등일 조사를 하는데 1등이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다. 이게 이제 1등입니다. 이게 엄청 크게 나타났고 최근 10년 동안에 가장 높은 비중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3월 초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진보나 보수 대립이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 수치가 2018년 이후에 최대치예요. 사회갈등 인식도 최대치고 사회갈등 유형별 인식에서도 진보와 보수 인식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념 갈등이 실제로 가장 큰 거죠. 선거 자체가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사회가 좀 진보적으로 바뀌지 않겠냐, 그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이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단히 중요하게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 자료를 하나 가져왔어요. 2025년도 사회적 다양성 및 성 정체성 관련된 인식조사이고, 이게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조사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한국 사회가 막연하게 그냥 진보적으로 변할 거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조사 자료가 많아요. 어떤 사회가 진보적으로 변할 거냐 보수적으로 변할 거냐는 어떻게 보느냐, 공통적으로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바는 사회 다양성, 타인에 대한 관용이 얼마나 큰가, 이거에 따라 가지고 사회가 진보적이냐 보수냐로 가르는 기준이 있다. 요거에 대한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 다양성 목소리가 나오는 게 건강하다라는 인식 자체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추적 조사를 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가 78.8%였는데 2025년도에 73.3%로 조금 줄어들었죠. 절대치로는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게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면 조금 더 걱정해야 될 수준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성소수자들도 사회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죠? 자, 이게 2020년도에 60.8%였다가 2025년도에 46.7%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뭐 자녀들이 커가는 세상에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 좀 유연해졌으면 좋겠다. 이 인식이 2020년도에 동의율이 54%였는데 이게 37.1%까지 확 낮아졌어요. 성소수자들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옳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도 2020년도에 41.9%였다가 2025년도에 31.6%까지 많이 낮아졌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나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왠지 모를 거부감이 있다. 이게 재작년에 54.9%까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확 올라갔습니다. 62.8%까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라는 기준은 사실은 매우 주관적이에요. 이거 원래는 이 통계적 개념이거든요. 그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상 분포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해갖고 나온 개념이라 통계적 평균에 대한 개념인데, 이거를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의 평균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거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상 분포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용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인식이 또 나타나는 게 여기 있습니다. 또 신체적 성 전환자,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걸로 법적 성을 인정해줘야 된다 라는 인식이 2020년에 62.1%였거든요. 이게 43.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성 정체성에 관련된 태도가 있으면 주변에 근데 알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더 높아요. 이렇게 되면 사회적 차별에 대한 심각성이 많이 느껴질 것 같죠? 예, 그렇게 심각하게 느낍니다. 우리 한 80.8%가 사회적 차별이 지금 심각하다고 느끼거든요. 주로 어디에 느끼냐면 경제력, 사회적 신분, 장애, 성별, 학력 요 순서대로 사회적 차별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개념의 차별금지법 도입의 필요성이 있죠. 2020년보다 아주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낮게 보는 거죠. 5년 전에 비해서. 여기 중요한 시사점이 앞에서 사회가 약간 타인에 대한 관용이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게 사회가 좀 보수화되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인데, 맨 앞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KDI가 전망한 것처럼 2025년 성장률이 0.8% 정도까지 좀 낮춰다 봤거든요. 불황이 아주 가속화되거나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불황이 온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돈이라고 하는 한 자원이 굉장히 한정된다는 거고 더 줄어든다는 건데, 이렇게 자원이 줄어들면 사회가 보수화될 수 있습니다. 이 전망을 누가 했냐면 지난번에 그 수저계급론 쪽에서 얘기했던 도스타인 베블렌이라는 사람이 쓴 책 있죠? 유한계급론. 이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상류층에 대한 모방 욕구가 계속 작동할 때 사회가 역설적으로 되게 안정화된다. 근데 하층이나 중류층의 계급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득이나 가용된 에너지, 시간 같은 것들을 계속 소진시키면 생각보다 사고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 상태를 성찰하는 것보다는 그냥 유지하고 앞에 윗 그 계급을 모방하는 데 더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사회적인 작동이 그대로 가속화된다는 거죠. 이 관점으로 보면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나 여기 쏟을 이유가 또는 여유가 별로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소득 불평등 수준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 사이에 있거든요. 지니의 수로 보는 소득 불평등은. 그런데 자산 불평등은 2018년 이후에 지금 가장 최대치입니다. 자, 그 관점으로 보면 이게 작년 2024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0.617쯤 돼요. 7년 이후에 가장 최대치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돈과 시간이나 자원이 사회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는 맞아요. 자, 이렇게 되면 타인에 대한 관심은 줄어듭니다. 저기 데이터에도 보면은 2013년 이후에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타인한테 쏟을 에너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관용도 같이 줄어듭니다. 되게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되면 타인에 대한 관심은 줄어드는데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관심은 높아집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가 점점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에 기원하는 건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책이 하나 있어요. 불평등 트라우마라고. 이게 이제 저자가 누구냐면 리처드 윌킨슨이라고, 이분이 예방의학 의대 교수시고 노팅엄 의과대학교 사회역학 명예교수세요. 이분이 원래 이제 평등이 답이다 이 책을 써갖고 글로벌하게 아주 큰 반향을 이루었던 책이고, 그 책 절판됐어요. 그 책 이후에 나온 책입니다.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 나온 책인데, 여기 보면은 흥미롭게도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자꾸 타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 지위를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등한 나라일수록 이 정신질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가 그냥 자기의 직관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할 데이터나 실험 결과를 다 분석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탄탄하게 분석하고 있어요. 정신질환에 영향을 주는 이 스트레스 요인 있죠. 똑같은 일의 양이라 그래도 상대적으로 최고 지위에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 복종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냐에 따라 스트레스가 개인한테 주는 영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분들 있잖아요. 월요일날 출근하면은 나 주말에 출근해서 하는 임원들 있잖아요. 임원으로서 주말에 출근한 거랑 직원으로서 주말에 출근한 거랑 다르다니까. 임원들은 그냥 놀러 나온 걸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나도 주말 출근할게. 자제해 주시고요. 그래서 직위에 따라 가지고 스트레스가 다르다. 요 인식한 스트레스의 격차가 다르다. 이것도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 책에는 능력주의의 허구를 짚는 되게 중요한 지적이 하나 있습니다. 능력주의의 핵심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지금의 가난을 겪게 됐다 이런 거잖아요.
자, 열심히 노력하는 거와 관계없이 지금의 계급이 성과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세계은행에서 이 실험을 했습니다. 인도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거기는 계급이 있는 국가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계급이 없지만 사람들이 일상에서 계급을 인식해요. 카스트 제도 안에서 서로 다른 계급 출신이 문제를 풀고 성적을 매겨요. 서로 계급이 다른 거를 모를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급인지를 스스로 서로 다 모를 때 이 계급이 성적에 영향을 별로 안 줍니다. 근데 나중에 카스트가 각각 공개되고 서로 어떤 계급이 소속인가를 스스로도 인식하고 상대방도 인식할 때 낮은 계급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통계적으로. 이걸 실험으로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연구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능력주의는 환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 있는 능력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차이가 위계에 의한 결과물이지 위계를 발생시키는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적이죠. 자, 오늘 마무리 멘트는 이걸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가 진보하려면 사실 타인에 대한 관용이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타인에 대한 관용은 역설적이게도 돈과 시간이라는 자원이 약간이라도 타인을 향할 수 있을 때 이때 가능하다. 오늘 이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